개찰구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벌써부터 우산을 펴는 사람도 있었다. 당초 일본 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란 태풍이 갑자기 한반도로 선회하여 수도권을 관통할 것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이번 태풍은 2003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매미에 버금가거나 심지어는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윤이 다니는 은행에서도 이 같은 속보를 접하자마자 직원들을 서둘러 퇴근시켰다. 급하게 지하철을 타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지 상의를 흠뻑 젖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우산조차 챙기지 않은 도윤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달리는 거야. 내 블록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쭉 직진. 아니다. 왼편에 나 있는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반대편 길로 통하지. 우웅! 바람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붓는다. 어느새 에스컬레이터가 지상까지 올라왔고 거센 비바람이 도윤의 얼굴을 때렸다. 도윤은 시나리오대로 달렸다. 거리엔 도윤처럼 전력 질주를 하거나 어디론가 황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산을 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비바람이 들이붓는 통에 우산마저 버리고 뛰기 시작했다.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안경이 날아갔다. 찰나의 고민 끝에 속도를 줄인 다음 안경을 주우러 갔다. 안경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다. 골목. 그래. 세 번째 골목. 저기다. 골목으로 들어섰다. 하마터면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했다. 도윤은 입안에 들이차는 물을 뱉어내면서 허들 경기를 하듯이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전철역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자취방을 잡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였다. 대낮이었지만 이른 새벽처럼 어두웠고 골목은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다. 밝은 빛이 보였다. 이곳에 카페가 있었나? 이런 상황에 문을 닫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불이 밝혀진 카페를 막 지나려던 순간 쿠궁 소리와 함께 옆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떨어져 도윤의 발 앞에서 뭉개졌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나자빠졌다. 떨어지는 폭우에 골목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가더라도 오르막길을 300m 이상은 더 올라가야 했다. 이대로는 무리다. 카페로 들어서자 67의 사람들이 물에 흠뻑 젖은 도윤을 쳐다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어디선가 곱게 접은 수건을 챙겨들고 도윤에게로 다가왔다. 이걸로 좀 닦아요. 비바람이 심하죠? 머리를 단아하게 뒤로 묶은 고운 얼굴의 여성이었다. 도윤은 수건을 넘겨받고 얼굴과 머리를 닦았다. 온몸이 젖었네요. 재킷은 벗어서 이쪽으로 주세요. 감기 들겠어요. 도윤은 어떨결에 재킷을 벗어 건넸고 주인은 이어붙인 나무 의자 위에 옷을 널었다. 어서 여기 앉아요. 따뜻한 거라도... 커피? 예, 커피 한 잔 주세요. 자리에 앉으며 둘러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자신을 관찰하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다. 한 명씩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들 태풍을 피해 이곳에 모여든 것 같았다. 이모, 저 통유리 바람에 깨지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불안했는데. 한 남자가 넉살 좋게 말을 던졌다. 곱슬머리에 동그스름한 얼굴을 한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어쩌면 단골일지도 모른다고 도윤은 생각했다. 강화 유리라서 괜찮아요. 튼튼하니까 걱정 말아요. 하고 말하며 주인은 방긋 웃었다. 구석자리에 앉은 굵은 검정 뿔테를 쓴 중년 남성은 이 상황을 관찰하더니 앞에 놓인 노트북에 무언가를 바쁘게 타이핑하고 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지적인 외모를 하고서 커피잔을 코에 가져다 대는 남자.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손에 쥐어진 메모장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사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모두가 각양각색이다. 한 가지 공통점을 집어내자면 카페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다. 자, 이걸로 몸 좀 녹여요. 카페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까만 커피를 새하얀 잔에 담아 도윤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경직됐어요? 몸도 녹이고 얼어붙은 마음도 좀 풀어요. 아, 예. 숫기가 부족한 도윤은 머쓱하게 대답했다.
화강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흔들린다. 천둥 소리는 바로 옆에서 터지는 대포 소리만큼 컸다. 움찔하면서 통유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 도윤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 넉살 좋은 남자가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건넸다. 아, 예.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일 하세요? 넉살 좋은 남자가 대뜸 직업을 물었고 도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무례한 느낌도 들어 대충 둘러댔다. 금융권이요? 은행? 예. 1금융이에요? 아니면 2금융? 설마 3금융은 아니겠죠? 남자의 집요함에 도윤은 내키지 않았지만 또다시 대답을 하고 말았다. 1금융이요. 그래요?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 그건 좀 그러네요. 아, 미안해요. 제가 사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혹시 유기농 사료 들어보셨어요? 아,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사료에 들어갈 유기농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해외 소싱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무역일이다 보니까 은행하고 밀접하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LC파트하고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은 설마 LC 담당은 아니죠? 도윤은 어쩔결에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다. 맞아요. 그래요? 야, 이거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적으로 생긴 남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 예. 미국, 중국, 인도,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도 뚫어서 비트폴보도 이번에 들어오죠. 그런데 뭐 하시길래 곱슬머리 남자가 물었다. 아, 저는 건강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기농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유기농을 언급하셔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직업병인가? 아이고, 이런 인연이 다 있나요?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는 것만 달랐지 사실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곱슬머리 남자는 대뜸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고 유기농 사업가도 그에 응하였다. 아무튼 우리 둘 다 이분! 여기 생님 같은 이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왁구를 많이 따내지. 도윤은 은행 문을 나서면 좀처럼 일과 관련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꼼짝없이 갇힌 이곳에서 자신이 몸담은 일이 화제가 된 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더군다나 다른 모든 이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귀를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했다. 이거 하나씩 드세요. 카페 주인이 커다란 접시에 백설기 같은 것을 세 겹으로 쌓아 담아왔다. 저희 카페에서 곧 출시할 건데 여기 계신 손님들한테 먼저 실험을 해보고 싶네요. 대신 공짜니까 평가 좀 해주실 거죠? 주인은 뒤집힌 초승달처럼 눈숨치며 도윤의 자리에 먼저 포장된 떡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곱슬머리 남자의 자리에 떡을 올리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혼자인데 그냥 우리 테이블 붙여서 둘러앉는 건 어때요? 어차피 비바람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주인의 말에 넉살 좋은 곱슬머리 남자가 거들고 나섰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센 태풍 바람을 스치는 사이 아닌가요? 밖에 난리가 그칠 때까지 얘기나 하자고요. 결국 모두 테이블을 가운데로 붙여 둘러앉았다. 우리 무슨 일 하는지나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게 좀 그러면 자기소개를 해도 되고요. 곱슬머리 남자의 제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헤드헌터라고 들어보셨죠? 이 일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2대8 가르마를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옆에 앉았던 젊은 남자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벌써부터 취업이 걱정인데 옆에 헤드헌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야, 여기 사람은 8명 뿐인데 서로 다 관련이 있네요. 이런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좁은 곳에서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엮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곱슬머리 남자가 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글쓰기에 재미가 붙어서 자투리 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주방 일 하면서 글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와. 곱슬머리 남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옆에 굵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눈빛을 반짝이며 주방장에게 말을 건넸다.
무슨 소설을 쓰세요? 아, 예. 제가 좀 생각이 많아서 현실적인 배경에 제가 생각했던 비현실적인 요소를 슬쩍 가미해서 조화를 이루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판타지 같은 겁니다. 남자는 부끄러웠는지 갠슬의 뒷머리를 끄적였다. 철학적인 색채도 묻어나는 그런 소설을 말하는 거겠군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주방장은 눈이 시둥그레졌다. 아, 정말요? 불태 남자는 피식 웃었다. 이거 참 재밌어지네요. 고작 8명인데 전부 다 엮이는 것 같아. 곱슬머리 남자가 또다시 말을 거들었다. 모두 다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였고 이제 도윤 차례가 되었다.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C파트,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하고 무역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평소의 기질과 딱딱한 업무의 성격이 묻어나는 말투로 몸이 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태풍이 불어닥쳐서 일찍 퇴근하고 귀가하던 중에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카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눈을 반짝이며 도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곱슬머리가 입을 열었다. 아이고, 우리 새님, 요일까지 헷갈리고 오늘은 일요일이죠. 도윤은 저 곱슬머리 남자가 정색하고 말하자 정말 일요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 월요일이었다. 일요일인 어제 주말 동안 지방에 있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고 오늘 아침 은행에 출근했었다. 토요일인데? 옆에 앉은 헤드헌터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일요일 맞아요. 그러자 이번엔 그 맞은편에 앉은 유기농 사업가가 맞받아쳤다. 중간 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한 다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일요일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다들 얼마나 일만 하고 또 공부만 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참,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주방장이 뿔테 안경을 쓴 소설가를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요일이죠? 소설가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수요일입니다. 다들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어쩜 이리도 유머 감각이 잘 맞을까? 그것도 아주 썰렁한 유머.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요. 9월 13일. 예, 9월 13일. 9월 13일. 학생도 휴대폰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9월 13일. 13일이요. 다들 날짜는 일치하는데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하네요. 헤드헌터가 떠들어댔다. 그러자 주방장이 거들었다. 자, 정리 좀 합시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9월 13일 토요일. 주방장의 말에 헤드헌터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매미 때문에 여기에 발이 묶이게 된 거죠. 예? 설마 태풍 매미를 말하는 것 아니죠? 곱슬머리 남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매미요. 태풍 매미 벌써 올라왔잖아요. 저렇게. 주방장은 정색하며 말한 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매미는 2003년도 아닌가요? 곱슬머리가 묻자 옆에 있던 유기농 사업가가 수긍했다. 맞아요. 2003년도였죠. 그러자 다들 입을 모았다. 2003년도 맞아요. 그때 학생 혼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분위기의 압박에 못 이긴 학생이 입을 열었다. 매미가 태풍 이름이에요? 학생은 멋쩍은 듯 머리를 한번 극적이고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 뭐 10년이 넘었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동안 태풍에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였는데 일일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곤충 이름은 좀 많았어야지. 곱슬머리 남자가 학생에게 윙크를 보냈다. 시간이 제법 지나긴 했죠. 저는 그때 태풍 이름이 매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헤드헌터도 거들었다. 그런데 이모님은 어디 가셨죠? 사업가가 빈 옆자리를 힐끗 보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부터 없었던 거지? 주방장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 입을 열자 맞은편에 앉은 헤드헌터가 말했다. 처음부터 여기 끼지 않았는걸요?
아니에요. 제 옆자리 앉는 걸 봤어요. 사업자가 대받아쳤다. 아니 뭐 화장실에 가셨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신메뉴를 준비하러 가셨나? 곱슬머리 남자가 쓸데없는 논란을 종식시켰다. 창밖에 불빛이 번쩍한 뒤 사라졌다. 그걸 지켜보던 사업가가 불현듯 입을 열었다. 여기 카페 이름이 뭐였죠? 다들 그제서야 이름이 궁금했던지 여기저기를 살폈다. 그날이라네요, 이름이? 헤드헌터가 테이블 위에 놓인 몇 장의 냅프킨을 만지작거리며 그날이라 인쇄된 부위를 들어보였다. 그날. 이름 잘 지었네요. 그날은 사람마다 특정할 수 있는 날이 다르죠. 그날 하면 다들 자기만의 그 날에 묻어난 독특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나요? 사업가가 감성에 젖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헤드헌터가 나섰다.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물론 우리는 흩어지겠지만 혹시라도 모이게 된다면 그날은 오늘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옆에서 흘끗 도윤을 지켜보던 곱슬머리가 입을 열었다. 아, 성도윤입니다. 도윤 씨, 이름 좋네요. 그런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아니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도윤의 대답에 곱슬머리는 집요하게 물었다. 이상한 점이라면?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골목엔 카페가 없었거든요. 어제 이곳을 지날 때만 해도요. 주방장이 도윤의 기분을 공감하자 헤드헌터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여기 카페가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주방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러게요. 잘 다니는 골목은 아닌데 오늘따라 이 길로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도윤 씨는요? 아, 저는 이 골목이 지름길이라서요. 저도 여기에 카페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혹시 여기 자주 오신 분 있나요? 단골로 말이죠. 헤드헌터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자 다들 곱슬머리 남자를 쳐다보았다. 허허,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이모님도 오늘 처음 봤고요. 그런데 얼굴이 참 맑은 게 호감 가지 않던가요? 전 앞으로도 자주 오고 싶던데.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저기 학생도 좀 끼워줍시다. 그리고 저기 선생님도 조용하시네요. 사업가가 노트북 화면만 뚜루저러 쳐다보는 소설가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소설가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만들며 눈빛을 반짝였다. 저는 괜찮으니 우리 어린 학생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신에게로 이목이 집중되자 학생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학생 이름이 뭐지? 아, 미안해. 친동생 같아서 말을 놓았네. 곱슬머리의 물음에 학생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우진 군은 고민이 있어요? 소설가의 물음에 우진이 머뭇거리자 곤란하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도 없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태풍이 그치면 앞으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인걸요. 우진은 테이블 중간에 놓인 백설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오므렸다가 폈다.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다들 혀가 얼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침묵을 지켰다. 잠시 그들 사이를 흐르던 공기마저도 정체해버린 것 같았다. 괜찮아요. 계속 말해봐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소설가가 차분하게 말을 이끌어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집안 분위기는 험악하고 아직 1학년이라 졸업할 때까지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은 휴학하고 군대에 빨리 가려고 해병대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왜 죽을 생각을? 우울해요. 사람을 봐도 길을 쳐다보고 있어도. 옆에 앉았던 도윤이 자신도 모르게 우진의 등을 문질러주고 있었다. 말을 잘 꺼내지 않던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학년이면 20살이겠네요. 저도 그 나이 때 비슷한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정말 죽을 생각도 했었죠. 내가 보는 세상만 칙칙하게 덧칠된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각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죽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완전히 깜깜해지잖아요. 더 무섭지 않을까요? 죽는다는 것. 혹시 앞이 어두운 상태로 정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건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죠. 도윤은 우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죽지 않는 게 낫죠. 도윤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훌쩍거리는 소리가 올라왔다. 다름 아닌 그 쾌활하던 곱슬머리 남자가 겨우 참던 울음을 터뜨리며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붓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댔다. 그가 얼굴을 들고 한쪽 손바닥으로 이마를 괴자 사업가가 여러 장의 냅킨을 포개서 건네주었다. 곱슬머리 남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어깨를 들썩였다. 미안해요. 남자는 코를 한번 시원하게 풀고 나서 수줍은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도 딱 저 나이 때 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죠. 이제 나이도 먹고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 보고 있으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 곱슬머리 남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그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조방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문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그 시기에 겪었는데 다들 동년배들인 것 같네요. IMF가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죠. 잠자코 그 말을 듣고 있던 우진이 고개를 들어 조방장에게 의문에 찬 눈빛을 던졌다. 왜 그래요?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주방장이 묻자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IMF요? 예, 내가 20살 때 IMF가 대한민국을 덮쳤죠. 아저씨가 몇 살이에요? 38이요. 그럼 18년 전에 IMF를 겪으셨다고요?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IMF가 터졌잖아요. 처음엔 도윤도 이 어린 학생이 정신적인 고통에 뭔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주방장이 말하는 IMF와는 시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12년 전의 일이었다. IMF는 97년 말에 터져서 98년이 최고조 아니었던가요? 사업가가 껴들었다. 다들 그 말에 수긍하였다. 예, 작년 말에 터져서 지금 가장 힘들 때죠. 저희 아버지 사업도 몇 달 전에 망했고. 그 말에 헤드헌터가 물었다. 지금이 몇 년도죠? 1998년이요. 도윤은 이 어린 학생이 생각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잠깐만요. 다들 IMF 겪었죠? 헤드헌터의 물음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언제 겪었어요? 헤드헌터의 다음 질문에 사업가가 가장 먼저 대답했다. 저 학생 우진 군의 나이대죠? 우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요일과 날짜에 이어 제3탄 연도를 한번 말해보죠. 곱슬머리 남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자, 올해가 몇 년도죠? 2016년이요? 2014? 2020년이요? 2010년... 우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숫자를 뱉어냈다. 1998년도요. 침묵이 흘렀다. 어린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곱슬머리가 소설가의 눈과 마주치자 대답을 재촉했다. 2028년입니다. 혹시 다들 숨기고 있는 건 없나요? 뭐 정신병 일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장난치려는 건 아니죠? 곱슬머리가 돌아보았다. 그러나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윤은 나무 의자에 널려있던 재킷을 집어들고 소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문으로 향했다. 도윤씨, 밖은 위험해요.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방을 나서려 하였다. 콱콱광! 벼락이 내리치며 맞은편에 서 있던 가로등에 불꽃이 튀었고 거칠은 바람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도윤의 소류 가방을 낚아채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다.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바람을 느끼고서야 도윤은 발길을 돌렸다. 다들 자리에 앉아 도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아이고 참. 사업가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걸로 확인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접속이 안 되네요. 도윤의 눈엔 그것이 갤럭시 탭으로 보였다. 그거 이번에 나온 노트3예요? 곱슬머리가 관심을 보이자 사업가가 미간을 찡그리고 말했다. 노트10 플러스요. 한 말씀 드릴게요. 다들 머리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눈앞에 이상한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헤드헌터가 노련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다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봐요. 시대적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 우진 군이 손에 들고 있는 것. 일제히 우진의 손으로 시선이 모아졌다. 우진은 플립폰을 들고 있었다. 그거 브랜드가 뭐죠? 헤드헌터의 물음에 우진이 대답했다. 애니콜이요. 잠깐만! 곱슬머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죠? 카페 모서리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서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줘요. 지금 나를 상대로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갑자기 트루먼 쇼가 생각나네. 침착하고 이리 와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혼란스럽다고요. 이러지 말고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찾아보자고요. 사업가의 말에 곱슬머리 남자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거의 말이 없던 소설가가 노트북의 덮개를 닫고서 손을 모아 깍지를 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저만 느끼는 걸까요? 소설가는 좌중을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직업, 나이 정도로 우리를 구별하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생이죠? 1979년생이요. 79년생이요. 1979년생, 79년생입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둘러보았다. 소설가는 우진의 답변을 기다렸다. 1979년생입니다. 소설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을 열었다. 저는 올해 50살이며 1979년생입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선생님이 1979년생이라고요? 사업가의 물음에 소설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우진 군도 1979년생? 이번엔 학생을 바라보며 물었고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 모인 7명 모두가 자신이 1979년생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들 고향이 어디죠? 하고 헤드헌터가 묻자 부산이요? 부산입니다. 부산 연산동인데? 부산이요. 부산입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더 이상 입을 여는 이가 없자 모두를 관찰하듯 둘러보던 소설가가 말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모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군요. 날짜와 출생연도, 고향 등은 일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요일과 연도는 모두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기요? 제 귀에 자꾸 환청이 들리는데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시겠어요? 가급적이면 귀보다는 뇌를 잘 들여다보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곱슬머리 남자는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으며 귓구멍을 후볐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업가가 소설가를 재촉했다. 우리는 모두 1979년생이며 대부분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진 군이 털어놓은 것처럼 98년 IF 당시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심지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살 충동을 느꼈죠. 그렇지 않은가요? 소설가가 눈길을 던지자 헤드헌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우리가 요일이나 연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맞춰볼까요? 도윤 씨는 32살, 그리고 유기농 사업을 하시는 저분은 42살입니다. 맞나요? 도윤과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해요. 좀 전에 올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각자 답변했었죠. 도윤 씨는 올해가 2010년이라고 답했으니 1979년생이라고 본다면 현재 32살이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 1979년에 태어난 한 사람이 각자 도달한 연령의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혼란스럽네요. 사업가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자 옆에 있던 헤드헌터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저기 다 같이 말 좀 해봅시다. 다들 생일이 어떻게 되죠? 3월 16일이요. 3월 16일? 3월 16일 생입니다. 3월 16일이 제 생일인데 3월 16일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헤드헌터는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말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이름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서 분화된 것이라면 생김새도 이름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나요? 주방장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진 뒤 소설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 소설가로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다중우주론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아니 수억 개 이상이 한데 겹쳐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 즉 새로운 현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좀 전에 도윤 씨가 카페 밖을 나서려 했었죠. 그 순간 도윤 씨에게 선택의 수는 무한정입니다. 나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결국 집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그중 단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지 않은 모든 가능성은 여러 차원으로 분화되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고유한 우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우주가 한데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똑같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조금씩 다른 환경을 겪으며 그로 인해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능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소설가가 말을 멈추자 잠자코 귀를 기울이던 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린 같은 우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의견에 공감해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같은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바로 여기 카페에. 사업가가 의문을 제기하자 소설가가 응답하였다. 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보편적인 시간 개념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라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하나로 겹쳐지는 지점이랄까요? 선생님 말씀은 그 지점으로 각자의 우주에 존재하던 자아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지점이 이곳 카페라는 것인가요?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헤드헌터가 입을 열었다. 여러 우주가 겹쳐진 지점이 여기라면 헤드헌터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참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걸 시원하게 반박할 사람이 여기에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헤드헌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이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지금부터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떠밀었는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누가 떠밀었는지는 알 것 같네요. 이모님. 곱슬머리 남자가 스피드 퀴즈를 맞추듯이 말을 뱉어내자 이번엔 사업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모님은 누구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자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혼자서만 사라진 걸까요? 주방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잠시 침묵이 있은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소설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소설가는 자신의 커피잔을 건드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여기 여주인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자아, 우리 모두의 자아를 초월한 좀 더 근원에 가까운 존재, 초자아가 아닐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오 세상에, 이모님이 초자아라니. 내 스타일이었는데. 곱슬머리 남자가 농을 섞어 푸념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내면 깊숙이 있다잖아요. 만나고 싶으면 눈을 감고 내면을 보세요. 사업가도 농담 비스무리하게 말을 건넸다. 예, 좋습니다. 여기 여사장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모이게 된 걸까요? 헤드헌터가 토크쇼를 진행하듯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나갔다. 그동안 묻는 말에만 대답하던 우진이 뭔가를 말하려 입술을 움직였다.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사실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의 자아라면요. 도윤은 어린 우진의 말을 경청하던 중 찾던 것이 언뜻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느낌이 왔다. 안에 있는 거네요. 우리는 자꾸 밖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의식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불쑥 올라왔어요. 우진군 말대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또 다른 나, 여러분들인 거죠. 도윤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잡듯 어디선가 나르던 생각을 포착해 그대로 입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면서도 도윤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도윤의 말에 미소를 짓던 소설가가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둘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당신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소설가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 주방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야 소설가님을 보고 있죠? 좋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작가를 꿈꾸는 요리사께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소설가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 각자는 작은 자아로서 여러 차원에 분산되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의 큰 자아는 모든 차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포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마치 큰 자아의 몸을 구성하는 작은 세포처럼 말입니다. 이 중 누군가는 별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겠지만 누군가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죠.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큰 자아의 차원에서 보자면 적신호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암세포의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분명 여기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장황한 내용을 늘어놓으시네요. 물론 하시는 말씀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곱슬머리 남자가 투덜거리자 소설가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던 거예요. 우리는 면역세포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만나서 자가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중앙 통제 장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카페의 여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우리는 우리의 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소설가가 말을 마치고 고슬머리 남자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어김없이 남자는 반대편 토론자처럼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죠, 소설가님. 처음엔 있는 듯 없는 듯 노트북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보물 터지듯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소설가님의 정체는 뭐죠? 고슬머리 남자의 말에 소설가는 한번 웃고 난 뒤 눈빛을 반짝거렸다. 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여러 차례 모였었죠. 비슷한 이유로. 두둥. 과연 이 소설의 결말은 어디로 치달을 것인가?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는데 당황스러워서요. 소설가는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인 뒤 손깍지를 꼈다. 우린 이미 여러 번 모였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기회를 기다렸죠. 저도 매번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여러분은 이곳을 나가면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억하겠지만 오래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꾸준히 모였고 또 모일 것이며 언젠가는 저처럼 기억을 간직하는 분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면역 체계의 발동으로 이곳에 불려왔습니다. 작은 자아의 치유를 통해 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소설가의 깊은 눈동자에 사로잡혔다. 그때 어린 우진이 침묵을 깼다. 그 문제가 있는 작은 세포가 저였군요. 우진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도윤이 피식 웃었다. 저도 아픈 세포였어요. 회의주의에 빠졌었죠. 의식하지 못했는데 전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주의란 말이 제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도 그 돌팔구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거고요. 주방장도 속내를 틀어놓았다. 여러분은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큰 자아를 보호했지요. 선생님도 아픈 세포였나요? 사업가가 소설가를 응시했다. 종종 그랬었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모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이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 물론 이곳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진실에 다가서게 되었다. 어쩌면 이전에도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기에 이번 모임에서도 쉽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여겼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송곳같이 뾰족한 것이 저의 딱딱한 의식을 비집고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예리한 송곳처럼 진실이라는 것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빠짐없이 진실이에요. 도윤의 감상평에 누군가는 묵묵히 들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진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해가 떴어요. 모두 그들만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을 때 벌써부터 내리쬐기 시작한 햇살은 그저 조명 색깔이 바뀐 것에 불과했다. 돌아갈 시간이 왔군요. 소설가는 여전히 눈가에 주름을 만들고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그냥 헤어지긴 섭섭하지 않나요? 가는 길에 저기 골목 벗어나면 괜찮은 치킨집 있는데 뒤풀이하고 헤어지는 건 어떨까요? 사업가가 못내 아쉬운 듯 제안을 하였다. 모두가 그 말에 호응하였으나 곧 침묵이 흘렀다. 저 골목을 지나면 우리에게 똑같은 풍경이 펼쳐질까요? 헤드헌터가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사업가를 쳐다봤다. 자, 그럼 여기서 사탄? 다들 이곳을 벗어나면 무엇이지요? 말해봅시다. 고슬머리 남자가 분위기를 띄웠다. 이 골목을 나서면 8차선 대로변이 나오죠. 학원이 빼곡히 들어찬 건물들이 즐비한 곳. 첫 타자는 도윤이었고
그의 말에 곱슬머리가 되물었다. 거긴 어디예요? 신림동이요. 아이쿠야, 재미없는 곳에 사시네. 이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 나가면 제가 단골로 찾는 전골집이 있어요. 좁은 곳이지만 냄비에 육수가 넘칠 만큼 담아내주는 이모님이 참 좋아요. 새벽까지 문을 여니까 밤새도록 소주 마시기엔 안성맞춤이에요. 이번엔 우진이 말했고 다들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명륜동이에요. 거기 그런 곳이 있었어요? 다음에 그쪽을 들르면 찾아가 보게. 어딘지 알려줘요. 아, 참. 16년 정도가 흘렀으니 아직 그 자리에 있을려나? 암튼 찾아가 볼게요. 헤드헌터가 멋쩍게 웃었다. 골목을 나서면 지은 지 좋기 30년은 된 아파트 단지들 뿐이에요. 뒤풀이를 하고 싶어도 딱히 괜찮은 곳은 없죠. 여긴 용흥동이에요. 주방장의 말에 사업가가 물었다. 용흥동이 어디예요? 포항이요. 비가 쏟아질 때 제가 접어든 골목은 바로 포항시 북구에 있는 용흥동의 한 골목입니다. 이쯤에서 분명해지는 건 뒤풀이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 곱슬머리 남자가 특유의 장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뒤풀이를 하려거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 2병 사들고 집에서 치킨 배달시켜서 혼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참, 눈을 감고서 말이죠. 사업가도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들 웃기도 하고 개중에는 혼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소설가는 마치 맞춰진 타이머가 울리듯 사람들을 주목시켰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다들 서로를 돌아보았다. 아쉽네요 하고 주방장이 말하자 곱슬머리 남자가 필요할 때마다 모인다잖아요. 뭐 마치 개 모임처럼? 이라고 대꾸했다. 우진이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우진은 악수를 한 다음 카페 문을 열고 나섰다. 우진은 골목길을 따라 좌우를 살핀 뒤 뒤돌아보았다. 카페 안에서 다들 손을 들어 보였다. V자를 그려 보인 우진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걸어갔다. 다음은 주방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설가님, 조남을 알 수 있을까요? 소설가는 미소를 머금고 어차피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할 텐데요. 하고 대답하자 잠시라도 기억하잖아요. 라며 주방장이 대꾸하였다. 최현열입니다. 부디 한번 시작한 일 그냥 된다는 생각만 가지세요. 멋진 소설가가 될 겁니다. 주방장은 소설가의 조언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듯 중얼거렸다. 그냥 된다는 생각. 주방장이 문을 나섰다. 그도 얼굴을 돌려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곱슬머리 남자가 일어섰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울음보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쿨한 척 앞을 나섰지만 스스로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터벅터벅 걸어서 문을 열고 나선 뒤 얼굴 주위를 나는 파리를 훌치듯 손을 한번 털어내고서 상남자의 인상 깊은 뒷자태만 보여주고 가버렸다. 도윤이 일어섰다. 또 뵙겠습니다. 잘 가요. 또 봐요. 헤드헌터가 밝은 표정으로 배웅해 주었다. 결국 이모님은 못 보고 가는군요. 도윤이 어색한 농담을 건넸다. 그러자 이모님은 눈만 감으면 만날 수 있어요. 내면에 있다잖아요. 사업가가 농으로 받아쳤다. 도윤은 소설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짓을 보냈고 소설가는 환하게 웃고만 있다. 문을 열고 나섰다. 태풍이 핥히고 간 부러진 나뭇가지,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타일, 부서진 간판 등의 잔해를 햇살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차고 상쾌했다.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떼다 말고 도윤은 뒤돌아보았다. 유리창은 자신의 모습을 비출 뿐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손을 흔들자 유리에 비친 또 다른 자신이 손을 들어 보였다. 그렇지. 도윤이 보려고 했던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지. 도윤은 고개를 돌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다. 환하게 내리쬐는 햇살은 도윤이 카페를 들어설 때 몰아치던 비바람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만큼 도윤은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치유된 것이다.